그, 여러분의 질문이 갈수록 수준이 높아져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다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의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여러 개를 소개를 못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한 학기 동안의 또 하루 3시간, 한주 3시간의 강의로는 소화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 다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다음 학기 강의에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좋은 지적을 해준 학생들이 몇 있는데요. 우리 수업이 5시 45분까지 아니냐 이런 좋은 지적. 오늘은 뭐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우건설을 하나그룹이라고 그랬나봐요. 예, 대우건설은 금호그룹이 인수를 했죠. 제가 아까 하나그룹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예, 정홍욱 학생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두 학생 질문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외교학과의 김재영 학생. 예, 질문이 4개인데요. 제일 1번만, 첫 번째 것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고인류학과의 장원휘 학생. 두 학생 앞으로 나와서 자기 질문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공사학번 김재영입니다. 제가 오늘 6시 약속이 있어가지고 5시 45분까지 맞춰달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1번 질문은요, 저는 효율성 증대에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런것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민영화의 관점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세가 5배 오른다는 뜬소문 같은 것 때문에 민영화의 관점이 부각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민영화가 일어난다면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들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오를까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쪽으로. 안녕하십니까. 고고학과 공인학번 장원입니다. 저는 BTO 방식과 BTL 방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민자 자본 유치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천 공항 고속도로가 민자 유치 방식으로 해서 지어졌는데, 그 손실 보전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동량을, 예측량을 잘못 예측한 탓인지 그 손실액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의 범암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왜 하는지, 그런 경우는 뭐 도로공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수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왜 민자 방식을 유치해가지고 그런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런 또 국민의 혈세를 제공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열받죠, 그죠? 예, 열받아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공기업이 이제 처음에 생겼고 존재하는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봤습니다. 하나 빠졌죠. 너무 당연한 거. 자연독점 분야, 물론 뭐 아까 첫 번째 이유와 관련이 됩니다만은, 자연독점 분야에 대한 것은 이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철도, 통신, 아까 말한 우체국,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연독점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항은 역시 자연독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독점은 여러 차례 설명한 것처럼 생산량이,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 서비스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비가 떨어지는
예, 그런 경우에 자연 독점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둘 이상의 공급자가 있을 때 끝까지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하나가 이기게 되고 종국적으로 하나의 기업만이 남게 된다. 주로 망산업, 망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통신선, 철로,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에 이동 경로, 예,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자연 독점을 부르는 그런 평균 생산비의 이 하락을 부르는 그런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국영기업이 조직되어 있었죠. 한국통신 경우에 달라진 것은 기술적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변화하면 과거에는 그와 같은 조건에 있었지만 이제 거의 통용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통신 같은 경우에 다양한 그런 기술 발전 때문에 망을 유지하는 것과 그 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이에 구분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민영화를 한 것이고요. 또 택배, 우편 배달 이런 경우에도 DHL 같이 신속 배달 같은 것은 일반적인 우편 배달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업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이제 이 국가 공기업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됐습니다. 질문해 보니까 마사회를 왜 국가가 하냐, 예, 로또 얘기도 나오고요. 예, 로또도 왜 국가가 하느냐 그런 얘기 나오고 마사회도 왜 그 국가가 하느냐. 이제 경마장 같은 것은 이제 인위적 희소재화에 해당합니다. 경마. 그러니까 국가가 꼭 허가를 해줘야만 낼 수 있거든요. 사행산업이라고 그래서 국가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가 누구에게 줄 것이냐, 누구에게 줘도 다 특혜 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죠.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다 자연 독점과 관련되는 분야입니다. 지금 망산업은 제외한다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망산업이라는 것은 자연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자연 독점, 민간의 자연 독점 기업을 허용하고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국가가 직접 하는 방식 사이에서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을 지금까지 택해왔고 이것을 민간 독점 기업으로 바꿔놓는다고 해가지고 무엇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산업 민영화라든가 또는 뭐 철도를 완전 민영화한다든가 전기, 특히 이제 배전, 송전 이런 것들은 고압선이라는 망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영화할 경우에 이것이 민간 독점 기업으로 가게 되고 민간 독점 기업으로 가게 되면 결국 민간 기업의 활동 목표는 이윤을 최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한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여러 가지 현황을 점검해서 자기들이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가격을 인상할 거다. 이런 경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바탕으로 민영화 반대론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민영화 추진론이라는 것은 망할 수도 없고 망하지도 않는 그런 공기업으로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내부 낭비가 심하다. 이런 이제 논리가 민영화 논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던 문서들을 마지막으로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죠. 자, 이건 이제 전부, 이건 이제 상당 부분 이데올로기적인 겁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한다. 정부를 작게 하려면 공기업을 민영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정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민 편익 증대. KT 민영화라는 것은 잘 된 거죠. 근데 이것은 통신산업의 기술 변화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대한민국만큼 인터넷 접속이나 혹은 전화 신청을 할 때 전화 걸고 한 2시간 지나면 바로 나와서 깔아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신속하게 깔아주는데 아직도 열흘 이상 기다려야 되는 나라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적절한 사례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민간의 경쟁이 가능한 산업이 되었다면 어느 분야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보다는 더 쉬운 민영화 예가 그 KTNG, 지난번에도 한번 KTNG 담배인삼공사, 그 전에 전매청, 과거에는 그 전매청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이었고 담배인삼공사로 갔다가
지금 완전 민영화돼서 KTNG, 예, 그게 전에 제가 뭐 타박 진생 이런 말 했다가 그게 아니고, 예, 뭐 좀 고상한 이름이라고 그러던데요, KTNG가. 이런 것들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적절치 않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절감,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잘 따져보면 아까 시장형, 준시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공기업들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정부 예산이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던 아까 표에서 그런 공공기관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최소화. 그렇기 위해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예, 이건 뭐 전부 이게 자연독점 분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보건대는 이론적으로 보든 경험적으로 보든 민간 독점 기업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경우보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뭐 더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민간이 뛰어들 리가 만무한 거죠. 그렇고요. 뭐 고용승계 이거는 이제 뭐 노조에서 반대할까봐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질이 이미 와 있죠. 예, 차질이 이미 와 있습니다. 토지 분양 같은 거에 다 올스톱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발주가 전부 토목건설공사 발주가 다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발주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죠. 이것은 뭐 차질이 이미 왔습니다. 이건 장차 아마 굉장히 큰 그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 사이에 정치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균형위라고 돼 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꾼다고 그러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기구니까 그 위원장은 균형발전이 미친 짓이라고 반대하던 분을 지금 위원장으로 앉혀놔서 여기는 뭐 이것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방안을 투명하게 추진한다. 공개 토론회 뭐 이런 거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한 건도 토론회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유사 중복기관 통폐합하는 이런 거. 예. 경쟁 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 민영화한다. 어딘지를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공공성 때문에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효과를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다음. 이건 뭐 동호 반복입니다. 계속. 그 다음 또 넘겨보죠. 자, 그 전에 조금만 위에 08년 하반기부터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는데 이거 되게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물 건너갔죠? 저 때만 해도 지금 세계금융공황이 이런 양상으로 올지 몰랐습니다. 8월 초만 하더라도. 예, 지금 뭐 주식 가격이 바닥에 있고, 예, 좀 있으면 747로 코스피가 접근하지 않을까. 예, 그런 판국에 지금 매각 못 합니다. 지금, 공적 자금 들어간 기업들 매각하는 것도 다 연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팔면 완전 헐값에 파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지분 매각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우조선 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저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뭐, 그 다음에 쭉, 예, 뭐, 다양하게 하겠다. 다음 넘겨보죠. 통폐합, 기능조정, 이거 넘어갑시다. 다음 문서를 한번 보여주죠. 다음 문서의 1단계 추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추진 계획 아닙니다. 자,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요. 뭐,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차 선진화 추진 계획 안에 41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민영화가 27개, 통폐합이 하나, 기능조정 12개입니다. 민영화 보죠? 어떤 거 하는지?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 산업은행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 산업은행과 급사회사들. 예, 이거는 예, 요즘처럼 은행 국유화 붐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마당에 지금 우리는 이제 반대로 그나마 남아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합니다. 이것은 살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이거든요. 산업은행은 하이닉스의 굉장히 큰 주주기도 하고요. 정부가 직접 IMF 이후에 기업에 넣은 게 아니라 산업은행을 통해서 돈을 많이 넣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하이닉스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 웬만한 아까 봤던 공적 자금 투입 기업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행도 판다고 그럽니다. 이제 국책은행은 이제 하나도 사실상 남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국민은행은 더 이상 국책은행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이거 구역 독점이죠, 구역 독점. 예,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허브 국제공항입니다. 이런 걸 다른데 또 하나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이 될 겁니다. 이런 거 팔려면 돈 있는 사람이 사겠죠? 누가 살까요? 대기업이 사겠죠, 재벌. 또, 외국 기업. 예. 외국에 팔아넘기거나 국내 재벌에 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현재의 금융규제, 이게 있으면 기업들이 이거 못 사게 되죠. 살 사람이 없잖아요. 팔려면 그걸 해제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그런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냥 재벌 기업에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공적 자금 투입 기관, 이거 판다는 얘기입니다. 조속히 지분 매각한다는데 대우조선해양 지금 진행 중이고요. 쌍용건설도 마무리 한다는데 아마 헐값으로 판다면 주가가 작년 이맘때보다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돈 많으면 지금 사겠습니다. 지금 이 주식을 살 타이밍이거든요. 그 다음에 봅시다. 내려보시죠. 이 골프장. 이건 팔아도 됩니다, 이거. 국가가 골프장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성남에 있는 건데요, 뉴세울 CC. 성남에 있어서, 골프장을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팔아도 되지.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골프장을 국가가 보유해야 될 그 어떤 논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자산신탁,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탁, 이거는 지금, 어떤 민간에서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은행을 매각하는 거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자산신탁 업종에서도 국가가 손을 떼겠다. 그 다음에 한국건설관리공사. 이거는 이제 건설안전, 건설관리를 책임지는 건데 이것도 민간에 주겠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왜 국가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북인데. 여하튼 이것도 민영화 한답니다. 이것도 밑에 이제 골프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민영화 하는 거죠. 다음. 통폐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폐합. 이건 그리 큰 문제는 아니겠죠. 기관이 2개 있으나 1개 있으나 하는 일만 똑같으면 국민들에게는 아무 하자가 없겠죠. 다음 기능조정. 관광공사. 이거는 이제 면세점 이런 거는 돈 되는 거 이런 민간에 팔겠다는 거죠. 돈 되는 거. 가만히 보면 돈 되는 거는 다 민간에 판다는 겁니다.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이것도 지금 자원개발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 이건 좋은 얘기고요.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은 주로 이것은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이 체육진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런 보험료 걷는 게 다 똑같은 일인데 이제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그걸 지난 정부 때는 국세청 산하에다가 징수공단을 만들어서 전부 다 합쳐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 징수공단을 만들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다 해라.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도 사소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추진 일정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몇 개 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자, 이 정도 봅시다. 여러분 이 보고서에서 보시면 이제 되게 공기업 민영화라는 문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다루어졌냐, 배경, 그죠? 왜 필요한가, 또는 이제 어떤 원칙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론적인 또는 원칙적인 그런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제 현행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그러고 나서 이제 추진 일정과 계획, 이 순서로 나와 있는데 지금 1단계에서 보면은 핵심이
금융기관을 파는 겁니다. 금융기관을. 핵심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런 등등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그 국제금융기관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기관, 기업을 매각한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죠. 1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1단계까지의 계획을 보면 거의 민영화라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금융부문에서 국가 개입을 거의 없애겠다. 다 민간에 맡기겠다. 이거 한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상당한 논쟁을 유발하게 되겠죠. 특히 지금처럼 미국과 유럽이 전체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과 또는 국유화, 국영화 이런 흐름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한가? 실제로 이것으로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있는가? 국민의 이익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그냥 논쟁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요. 그 의미와 문제점이랄까? 이런 점으로 정리해 볼 때 몇 가지 정도의 생각해 봐야 될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민영화를 볼 때는 소위 괴담 수준의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들 질문지에 적어 주셨는데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민영화를 하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예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기업, 공공기관이 생기게 된 또는 활동하게 된 존재 근거와 이유 이런 것들이 해소되었는가를 따져보면 될 문제입니다. 또는 해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영화를 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실히 뚜렷이 이익이 있는가 이 문제를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확실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낫겠죠. 확실한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있느냐는 이론적으로 검증해야 되고 실정적으로 다른 사례들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민영화 이익이 확실한가? 민영화 이익이 확실한가? 그걸 따져야 됩니다.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는 문제, 또 그 국책은행을 통해서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들을 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파는가 이런 문제들은 이것이 확실히 이익이 남는 문제인가 이걸 중심으로 따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문건들을 보면 어떤 이익이 확실한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현재까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가 뭐 그냥 솔직히 있는 그대로 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확실히 밝혀야 그 다음부터 진지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만약 민영화가 어떤 이익을 구체적으로 가져오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 제시가 없이 논란을 벌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고 이념적인 싸움으로 갈 것이다. 만약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좋다 이런 이념적인 이유로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아마 상당한 정도의 장애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살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뭐 돈을 남기면서 팔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살 것인가?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살 사람이 외국 투기자본, 전에처럼 론스타라든가 이런 투기자본이든가 또는 경제력 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재벌기업 뿐이라고 할 때 서로 민영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거나 또는 중요한 국가의 전략산업을 외국 투자자의 손에 맡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 이런 것들을 초과할 만큼 충분한가? 그것을 2단계로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민영화 그 자체가 주는 이익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얻음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다른 경제적인 문제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익이 충분한가? 이게 두 번째로 따져야 될 문제고요. 세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또는 10년 동안 이익이 확실히 나고
또 그것이 다른 부작용을 충분히 초과할 정도의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와 같은 이익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세 번째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익이 확실하고 이러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이 이익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그런 부작용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만큼 크고 그리고 아주 긴 시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이익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과감히 민영화를 하는 것이 옳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원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까 나온 질문들을 좀 언급하죠. 그 민영화로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학생 질문에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민영화가 옳으냐,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따질 때 그 세 가지 이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명해 본 결과 이것이 뚜렷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민영화를 하지 않은 가운데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까 추진계획에 들어있던 내부 혁신, 공적인 통제 강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대답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BTL 방식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하는 건데요. Build, Transfer, 그리고 Lease의 준말입니다. BTL이라는 것은 Build, 지어서 정부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리스 한다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 돈을 준다는 것이 정부가 바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가 예측했던 충분한 수입의 흐름을 얻지 못할 때 그 차이만큼을 국가가 계속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BTL 방식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우둔한 정책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BTL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돈이 없을 때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그러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민자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국내 민자든 해외에서 오는 민자유치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근데 사실은 IMF 이후에 이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는데요. 처음에는 민자유치해서 고속도로 건설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진국에서 다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외국에서 요구한다고 그러고 IMF 이후에 그리고 또 일부 민영화를 좋아하는 언론 매체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예찬하는 보도를 내보내기 때문에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 전형적인 이제 민자사업 중에 하나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입니다. 그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호남선 쪽으로 내려가는 차들은 천안에서 논산까지 바로 뽑기 때문에 1시간이 30분 정도 절약됩니다. 거의 처음에 차들이 별로 안 다녀서 왜냐면 요금이 비싸요. 사용료가. 차들이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다가 기름값이 확 오르니까 요새 아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죠? 기름값이 비싸질수록 그 대체도로가 인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초기에 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 때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갔죠. 여기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범안, 거기 600원 내던가? 500원 내던가요? 500원이죠. 500원 내는데 그것도 지금 해마다 엄청난 돈을 사업자한테 넣어주고 있죠. 대구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했느냐? 그럼 그때 예측했던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냥 실수였다. 그 수요 예측을 많이 해야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죠? 그리고 그런 과대축에 대한 수요의 근거를 두고 수익 모델을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계약을 했는데 실제 그 수요 예측이 엉터리다 보니까 돈이 생각했던 거에 5분의 1밖에 안 들어온다 이거죠. 계속해서 돈을 물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돈을 물어주기 싫으면 결국 시민들이 돈을 안 내도록 그냥
톨게이트를 없애버리고, 그죠? 그리고 예상되는 수입만큼을 대구시에서 돈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넣어주기 싫다 그러면 사야 됩니다. 살려면 어차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넣어줘야 될 돈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목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간에 꼼짝없이 돈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은 이상은. 그런 것이 다 BTL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BTL 사업을 뭐 학교 현대화를 한다든가, 그죠? 무슨 병원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고속도로처럼 전형적인 사회간접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예, 얼마든지 국가에서 돈을 조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원래 손님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고객이. 실제로 해보니까 고객이 왕은 아니더라고요. 공급자가 왕이에요. 이 SOC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가에서 결정을 하면 10조 이상의 돈을 운영권을 넘김으로써, 경부선 영동선 같은 운영권을 넘김으로써 현찰을 10조 원 이상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돈으로 얼마든지 고속도로들을 부족한 곳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 보면 충분히 돈을 유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일종의 잘못된 신앙에 가까운 정도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나. 못하러 그 무슨 100km도 안 되는 길이의 고속도로를,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외국 돈 끌어다가 해가지고 맨 사용료 주고 이걸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땡길 때마다 불편하고. 어차피 국가에서 만들어도 사용료는 다 받게 돼 있는 건데,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면밀한 그런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 그리고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동기가 주어지고 이념적으로 말하자면 동기가 주어져서 그와 같은 투자 유치 결정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잘못 풀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시장 작은 정부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이 BTL을 포함해서 외자 유치, 무슨 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민영화, 이런 정책의 토대가 되는 이념입니다. 이념이고, 국가가 개입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반드시 비효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점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가 직접 할 때 생기는 비효율, 낭비, 경직성, 국민 불편, 이것을 민간에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 또는 불이익, 국민의 불편, 이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사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공기업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지극히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죠. 실용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 실제적인 논거를 가지고 따져서 필요하면 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루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추진하는 정부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논거도 저 지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에서 부처 간 협의해서 확정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발표한 내용인데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추진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국민의 공포감을 자극하는 지극히 근거가 박약한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가 매우 비이성적이고 이념적이고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주장들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노동조합이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이렇게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나 혹은 단체에서 나온 성명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정부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만큼이나 과장된 주장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이성을 회복하고요. 차분하게 진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결과였지만
매우 우리에게 뭐랄까 의미를 던져주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다룰 때에도 그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미국 대선을 보면서 받았던 감동적인 장면 넘버 원, 그것은 이제 패배한 후보 맥케인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보수는 한국 보수하고 격이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맥케인 후보가 선거유세를 할 때 어떤 중년 여성이 오바마는 미국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랍인이에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다는 못 알아듣지만 대충 알아들은 걸로는 부인,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나와 똑같이 품격 있는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맥케인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빨갱이다 이렇게 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되게 보수 후보들이 모른 척 하거나 씩 웃거나 맞아요 부추기거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옛날 김대중 후보가 빨갱이다 이런 선동을 할 때 김영삼 후보가 그 김대중 씨 사상은 내가 보증해요, 그렇게 한마디 해줬으면 얼마나 그 본인이 올라갔겠어요.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할 때에도 지지자 자기가 축하 전화를 했다, 우리가 먼 길을 왔고 오늘 그게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지자들이 야유를 막 시작하죠. 이렇게 여러분 뉴스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 보셨죠? 야유를 그만두라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바마 후보가 미국 국민을 희망으로 결속하게 만들었고 그 능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것이 바로 지성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저렇게 우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것일 거다, 이런 전제를 두고 그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틀린다 하더라도, 틀린 주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정부가 고의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것임을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걸 추진하는 분들, 정부 대통령과 혹은 뭐 장관과 이런 사람들도 비록 그것이 근거가 박약하고 잘못된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 공기업을 사들이게 될 어떤 재벌 기업한테 뒷돈 받고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이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매우 놀랍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바마 당선자의 태도인데요. 승자는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강자와 승자는 다릅니다.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은 포용할 줄 알 때에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오바마 후보 당선자의 당선 연설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간단한 비판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정치 세력 반대자에 대한 비난, 공격, 그것이 미국 국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거든요. 모름지기 정권을 맡고 있는 정치 세력, 선거에서 이겨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 세력과 지도자의 마인드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와 같은 자세로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간다면 매우 조용하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오바마 후보의 당선 연설에서 받은 느낌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역시 또 오바마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뉴스 화면에서 제가 본 겁니다만, 전화 통화를 합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연봉이 얼마나 되시죠? 35,000불. 그러니까 35,000불이면 지금 환율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미국에서 언더 미들 클래스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아, 선생님 35,000불이면 세금을 뭐 얼마 정도 이렇게 감세가 될 겁니다, 소득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어떤 경제정책적 쟁점에 임하는 그 정당과 정치 세력과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의 구체성과 성숙도, 이 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논란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위 5%에 대해서는 증세하고 나머지는 감세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경계선, 액수 이것까지 전부 다 예측 모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와 같이 구체적인 어떤 정책, 새로운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 그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의 손익계산서, 개별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바탕 위에서 감세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죠. 또는 증세 문제를. 이게 하물며 선거운동에서조차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중요선거가 다 끝나고 앞으로 1년 반 동안은 아무 선거도 없어요. 1년 8개월 동안.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부터 2년 2개월 동안은 그 어떤 전국 단위의 선거도 없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심야 토론,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을 보면 그 어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논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감정 싸움이 되고 대통령 인격 비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인생관, 정치관, 도덕, 철학 이런 추상적인 문제를 놓고 정부를 공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 지난 정권 탓이다, 뭐 세계 경제가 나쁘다 이런 추상적인 역시 이유를 대고 반론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경북대학교에서도 다른 교수님들이 경제학과에서 다루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럼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들의 그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아직, 제대로 보진 않았어요.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지금 1차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볼 겁니다. 읽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받으면서 제가 매주 조금씩 놀라요. 여러분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질문지를 통해서 표출하기도 하고, 예, 그 질문지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또 리포트도 일부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매우 꼼꼼하게 이렇게, 작성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똑같은 것을 두 사람 이상 낸 경우도, 예, 꽤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미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못 들으셨는지, 뭐 그런 점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스럽게 저는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거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두 번은 보너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해나가면서 이 강의가 제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면서 많은 것들을 새로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 새로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그런 어떤 소득을 얻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남은 기간 동안 또 지금까지처럼 집중해서 우리 강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2분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